우리의 우주와 존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의 작은 구성 요소인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는 처음에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원자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우리는 원자가 매우 작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만약 전체 우주가 하나의 원자라면 어떨까요? 원자를 상상해 보세요. 중심에는 핵이라는 작은 중심이 있고 그 주위를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 전자들이 어떻게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해서 핵 주위를 돌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20세기 초 과학자들을 당황하게 했고 그 결과 흥미로운 양자 역학의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원자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각 원자가 양전하와 상당한 질량을 가진 중심, 즉 핵을 가지고 있으며 그 주위를 음전하를 가진 작은 전자가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기본적인 통찰력을 바탕으로 과학자들은 원자의 더 상세한 모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원자를 작은 태양계처럼 상상했습니다. 밀도가 높은 핵이 태양과 같고 작은 입자들이 행성처럼 그 주위를 돌고 있는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델은 몇 가지 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첫째, 전하를 가진 입자가 가속되면 전자기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전자가 전하를 가지고 빠르게 궤도를 돌고 있으므로 이 모델에 따르면 전자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방출해야 합니다. 이는 전자가 에너지를 잃고 내부로 나선형으로 움직여 결국 핵과 충돌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원자가 1초의 아주 작은 시간 동안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모델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원자는 특정하고 구별된 주파수로 방사선을 방출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태양계 모델이 예측한 연속적인 방사선 방출과는 달랐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였죠. 덴마크 출신의 뛰어난 물리학자인 닐스 보어가 이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1913년 그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원자 내 전자는 단순히 무작위로 회전하는 것이 아니다. 핵에서 특정하고 양자화된 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어는 전자가 핵에서 더 가까워질 수 없는 최소 거리가 있다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보어의 아이디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독일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의 이전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보어의 돌파구가 있기 약 10년 전, 플랑크는 방사선 방출의 양자화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물체가 임의의 값이 아닌 고정된 양으로만 방사선을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고정된 양은 플랑크 상수로 알려진 상수에 의해 정의되었습니다. 보어는 플랑크의 연구에서 영감을 받아 이를 원자핵 주위를 도는 전자에 적용했습니다. 그는 전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궤도는 정확히 하나의 플랑크 상수에 해당하는 각운동량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큰 궤도는 2배 또는 3배의 플랑크 상수에 해당할 수 있지만 1.3 또는 2.6과 같은 분수값은 가질 수 없습니다. 보어의 모델은 원자 구조에 대한 더 정확한 이해의 기초를 마련했으며 원자 내 전자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전자들이 특정 궤도를 따르고 잘 정의된 에너지 레벨을 차지하는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자 역학이 완전히 발전해야 했습니다. 다른 물질 입자들과 마찬가지로 전자는 입자와 파동의 이중 특성을 보입니다. 우리가 전자를 원자핵 주위를 도는 작은 행성으로 상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원자핵을 둘러싼 파동으로 상상하는 것입니다. 파동이 특정 공간에 제한되면 특별한 규칙을 따라야 하며 임의의 파장을 가질 수 없고 그들이 차지하는 공간에 완벽하게 맞는 특정한 정상파 패턴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을 악기를 연주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타 줄의 끝을 고정하면 특정 길이에서만 독특한 음을 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원자핵을 둘러싸고 있는 전자의 파동도 주어진 공간에 맞아야 하며 가장 가까운 궤도는 그 전자의 첫 번째 정상파에 해당합니다. 양자역학이 발전하면서 이 모델은 더욱 정교해졌지만 기본 개념은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즉, 전자는 양자역학적 제한으로 인해 더 작은 공간을 차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핵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없습니다. 전자 행동을 음악적 화음에 비유하는 이 비유는 양자역학과 미시 세계에서의 입자의 역동적인 춤 사이의 흥미로운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다른 관점은 양자역학을 전혀 포함하지 않고
대신 다양한 에너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핵 주위를 도는 전자는 핵으로 끌어당기는 전기적인 힘을 느끼지만 그 반면에 운동 에너지는 전자를 밀어내려고 합니다. 안정적인 원자에서는 이 두 힘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궤도를 도는 전자의 총 에너지, 즉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합한 값은 음수로 전자를 원자에서 제거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는 마치 태양계에서 행성을 제거하는 데 에너지가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전자가 전기적인 힘으로 인해 핵으로 떨어지려고 하지만 양자역학 덕분에 전자는 결코 핵에 도달하지 않고 궤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 힘의 균형이 원자를 안정시키고 그 구성 요소들을 결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최초의 원자가 형성되는 흥미로운 여정을 탐험해 봅시다. 이 과정은 우리 광대한 우주의 구조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 가장 작은 입자에서 가장 큰 천체에 이르기까지 10의 80제곱을 넘어서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엄청난 수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원자는 전자, 양성자,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얘는 더 작은 입자인 쿼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입자의 기원은 빅뱅으로 알려진 거대한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빅뱅 이론은 우주의 창조를 설명하는 우리의 우주적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주의 탄생 시점에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응축되어 원자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학적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빅뱅의 복잡성은 초기 우주에 더 깊은 탐구를 요구합니다. 우주의 시작 순간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우주가 정말로 시작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우주의 표준 모형으로 알려진 우리에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도구는 우주의 시작에 가까운 순간까지 시간을 추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론은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극도로 작은 공간에 압축된 무한 밀도의 점, 즉 특이점을 예측합니다. 하지만 많은 물리학자들은 이 예측의 정확성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우리의 과학적 여정은 우주의 탄생에 매우 가까운 시점으로 돌아갑니다. 이 지점 너머로는 우리의 이해가 불확실성으로 가려집니다. 이 짧은 순간 이전의 우주의 창조에 대한 세부 사항은 숨겨져 있어 이 원시적 시기의 비밀을 궁금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해를 향한 탐구를 계속하면서 시간의 경계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진정으로 시작된 순간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어 추가적인 탐구와 성찰을 초대합니다. 우주의 초기 단계를 더 깊이 탐구하기 위해 우리는 양자 중력 이론을 탐구해야 합니다. 이는 거대한 물체와 가장 작은 입자를 다스리는 원리를 결합한 것입니다. 이 우주 탐험은 플랑크 시대라고 알려진 시기로 이 시기에는 전자기력, 약한 상호작용, 강한 상호작용, 중력이 하나의 힘으로 통합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빅뱅 이론의 타임라인을 따라 여행해 봅시다. 플랑크 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우주의 진화 시대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초기의 신비로운 특이점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이 수수께끼 같은 시기 동안 우주의 상태에 대한 불확실성을 인지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론적 여정은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계속됩니다. 이 시기의 우주는 우리의 일반적인 이해를 넘어서는 엄청난 확장을 겪었습니다. 이 확장은 빛보다 빠르게 일어나 우주를 작은 점에서 훨씬 더 큰 것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정고는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없지만 우주의 팽창은 공간 자체의 확장을 수반하므로 우주 내먼 지점들이 빛이 이동할 수 있는 속도보다 빠르게 서로 멀어질 수 있음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우주의 초기 이야기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하지만 우리가 가장 크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 이후의 단계에서 비롯됩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빅뱅을 다닐 지점이 아닌 초기 우주가 극도로 높은 열, 밀도, 그리고 급격한 팽창으로 가득 차 있던 시기로 바라봅니다. 이 우주적 타임라인을 탐험하면서 우리는 우주의 시작을 형성한 힘과 과정의 복잡성을 밝혀냅니다. 인플레이션은 이 시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이론으로 남아있지만 이러한 급격한 팽창 뒤에 숨겨진 에너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이 인플레이션 단계는 또한 그 이전에 존재했던 것에 대한 모든 정보를 지우며 우주의 진정한 기원에 대해 열린 질문을 남겨둡니다. 표준 우주론 모형은 우주의 초기 단계 이후에 더 명확해지며 이러한 에너지 수준은 현대 입자 가속기에서 재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순간 동안 일어난 사건들은 여전히 추측에 불과하며 중력, 강한 상호작용,
전자기력과 약한 상호작용의 결합력인 전향력과 같은 근본적인 힘이 통합된 시기를 포함합니다. 첫 번째 질량 없는 기본 입자의 기호와는 우주적 수수께끼로 여러 가지 가능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이러한 입자들이 빅뱅의 에너지가 넘치는 혼돈 속에서 탄생했다는 것이며, 또 다른 가설은 인플레이션 필드 내에서의 변환으로 인해 이러한 입자들이 오늘날 우리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로 전환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주 역사에서 이 중요한 순간은 빅뱅 직후 전자기력과 약한 상호작용의 우주적 힘이 분리되기 시작한 시점에 발생했습니다. 이 시기쯤에 힉스장이 잠재력을 획득해 기본 입자의 질량을 부여하였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원자의 형성을 위한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식어가면서 한때 강렬했던 열은 쿼크가 양성자와 중성자 같은 더 큰 복합 입자를 형성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온도가 약 1조 켈빈으로 떨어지면서 우주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쿼크들은 하드론 가스로 합쳐지기 시작하여 양성자, 중성자 및 특정 중간자를 생성합니다. 이 중간자들은 이후 광자와 전자로 붕괴됩니다. 온도가 떨어질 때마다 입자 반입자 소멸 과정이 일어나며 중성자와 광자와 같은 쌍들이 생성됩니다. 흥미롭게도 이 우주적 춤에서 약간의 비대칭성이 일부 쿼크와 전자가 살아남아 양성자, 중성자, 전자와 같은 원자 형성의 필수적인 입자들을 만들어냅니다. 빅뱅 후 약 1초가 지난 시점인 네폰 시대 동안 온도는 약 50억 켈빈으로 떨어집니다. 시기의 네폰들은 유사한 소멸 과정을 거치며 광자와 중성자를 남겨둡니다. 물질과 반물질 사이의 불균형으로 인해 소량의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남아 원자의 기본 구성 요소를 형성하게 됩니다. 우주의 탄생 후 몇 분이 지나면 빅뱅 핵합성, 빅방 누클리오 신시시스, BBN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 시기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거의 동일한 비율로 생성됩니다. 그러나 온도가 계속해서 식어가면서 중성자는 베타 붕괴를 통해 양성자로 변환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유중성자는 다른 하드론과 결합하여 붕괴하기 전에 더 큰 원자핵을 형성합니다. 이 과정은 우주를 약 75%의 수소핵, 25%의 헬륨-4핵, 그리고 미량의 중수소, 헬륨-3, 아주 적은 양의 리튬-9핵으로 구성되게 합니다. 이 우주적 이야기에서 중요한 장은 광자시대, 포탄 에퍼로 약 38만 년 동안 지속됩니다. 이 시기 동안 우주는 주로 전자가 없는 이온화된 핵으로 이루어져 있어 안정적인 중성 원자를 형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 동안 우주는 강렬한 열기에 휩싸여 있었고, 전자들이 핵자와 잠시 결합했다가 높은 에너지의 힘에 의해 다시 분리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분리는 우주를 부연 상태로 유지시켰으며, 빛의 전달자인 광자들은 핵자와 전자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여 광자들의 우주적 여정을 지연시켰습니다. 이 우주적 드라마가 전개되면서 광자 시대는 우주가 3000 켈빈의 온도에 도달하는 변화를 겪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 우주적 시점에서 에너지가 감소한 전자들은 전자기력에 굴복하여 재결합, 리컴비네이션 이라는 과정에서 핵자들과 영구적인 결합을 형성합니다. 이 우주적 연금술은 안정적인 중성 원자의 탄생을 의미하며, 광자들이 양절하를 가진 핵자와 음절하를 가진 전자들 사이의 혼란 속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운 우주적 여행을 시작하게 합니다. 우주적 끝장에서 이 빛의 여정을 바라보는 관찰자들에게는 오늘날 최초의 빛, 즉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CMB, 이 모든 방향에서 펼쳐집니다. 이 빛의 메신저는 최초의 안정적인 중성 원자가 우주에 등장하는 순간을 포착하며 초기 우주와 원자 형성의 복잡한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우주적 배경들을 탐구하면서 흥미로운 질문이 떠오릅니다. 원자들이 서로 접촉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원자 상호작용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을 초대하며, 이러한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의 행동을 지배하는 심오한 신비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주의 거대한 직물 속에서 원자들은 끊임없이 상호작용의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작용의 복잡성을 이해하려면 상호작용이라는 개념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상호작용 이해는 주위에서 관찰되는 세계에 기초합니다. 예를 들어 자석을 다른 자석 쪽으로 밀 때 자석들이 가까워지면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양절하를 가진 풍선과 음절하를 가진 풍선을 서로 가까이 가져가면 그들의 전하표면 간의 상호작용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자석이나 풍선의 특성은 상호작용의 본질을 결정하며 공적인 교환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미시적 수준에서 우리의 전통적인 이해는 도전을 받으며 원자 규모의 상호작용에 대한 혼란이 생깁니다. 만약 우리가 원자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다면 원자와 분자들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뒤틀리고 회전하는 혼돈의 교향곡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미시적 혼란 속에서 중요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원자들은 명확한 경계를 가지지 않습니다. 원자의 핵심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모여 있으며 전자는 위치할 수 있는 가능한 장소를 나타내는 확률 구름 속에 존재합니다. 양자역학은 이러한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게 해주며 그 확률은 광대한 공간에 걸쳐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관찰 가능한 시나리오에서 전자들은 핵에 가깝게 머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에너지 실험을 하지 않는 한 이러한 세부 사안을 깊이 탐구하는 것은 시급한 문제가 아닙니다. 원자들이 고체 표면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인 의미에서 물리적 접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접촉은 가까운 거리에서의 강력한 상호작용을 의미할 수도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원자들은 항상 접촉하고 있습니다. 원자들은 그 아래 있는 전자와 양성자의 정기적 전하에서 발생하는 전자기력 때문에 상호작용합니다. 기술적으로 이 힘은 무한한 범위를 가지지만 원자들이 충분히 가까워질 때에만 중요해집니다. 때때로 원자들은 전자 간의 전자기력 때문에 서로를 밀어냅니다. 이러한 순간에는 그들의 상호작용을 접촉으로 설명하지 않을 수 없으며 비록 즉각적이지는 않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접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컵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원자의 수준에서 컵의 외곽 전자들은 테이블의 외곽 전자들에 의해 밀어내집니다. 전자층 사이에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들은 서로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가깝게 위치합니다. 이는 컵이 테이블을 뚫고 내려가지 않는다는 사실로 알 수 있으며 이는 원자 간의 전자기력이 중력이 컵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하기 때문입니다. 큰 규모에서는 두 물체가 접촉하고 있다고 말할 때 그것은 동일한 상호작용을 반영합니다. 작은 규모에서는 원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항상 전자기력에 의해 밀려나는 것은 아닙니다. 원자들이 서로 가까워질 때 반데르 발스 힘, 벤더 발스 포어스 이라는 힘이 작용합니다. 이는 전자기력의 한 구성 요소로 놀랍게도 이 힘은 원자들 사이의 결합을 생성하여 분자를 형성하게 합니다. 분자 내에서는 원자들이 본질적으로 서로 접촉하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원자 내부의 핵도 접촉할 가능성이 있지만 각 핵 내부의 양성자들이 양절하를 띠고 있어 강한 전자기적 반발로 인해 이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경우 양자역학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원자를 서로 가깝게 붙들어 놓으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확률적으로 핵들이 서로 섞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핵융합, 누클리어 퓨전이라고 불리며 두 개의 개별 원자가 하나의 더 큰 원자로 합쳐지는 환산입니다. 특히 철보다 가벼운 원자들이 융합될 때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이는 우리 태양을 포함한 별들이 에너지를 얻는 근본적인 과정입니다. 이제 동일한 원소 내에서 동일한 원자라는 개념을 살펴봅시다. 동일한 화학 원소의 두 원자는 실제로 완전히 동일하지 않습니다. 먼저 원자 내의 전자들은 다양한 상태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원소의 두 원자는 전자들이 다른 상태에 있을 때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구리 원자의 전자가 들뜬 상태에 있고 다른 구리 원자는 모든 전자가 바닥 상태에 있다면 이 두 원자는 서로 구별됩니다. 들뜬 구리 원자는 전자가 바닥 상태로 돌아올 때 빛을 방출할 것이고 바닥 상태에 있는 구리 원자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원자가 화학 결합을 형성하는 방식은 전자들의 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동일한 원소의 두 원자가 서로 다른 상태에 있다면 반응도 다를 수 있습니다. 화학자들은 이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반응을 정확히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원자 내 전자들의 이온합이 들뜬 상태를 명확히 지정해야 합니다. 게다가 원자가 방해받지 않고 남겨졌을 때 원자는 일반적으로 양성자와 전자가 동등한 수를 가지지 않습니다. 동일한 원소의 두 원자가 전자들이 동일한 상태에 있을 때조차도 그들은 완전히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이나 회전 속도와 같은 요인들이 화학 결합을 형성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체 주석에 있는 원자들처럼 느리게 움직이는 원자들은 안정적인 결합을 형성할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반면 액체 주석에 있는 원자들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원자들은 안정적인 결합을 형성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느리게 움직이는 주석 원자는 빠르게 움직이는 주석 원자와는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이제 동일한 원소의 두 원자가 전자들이 동일한 상태에 있고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며 회전한다면 그들은 구별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자들처럼 핵 내의 중성자와 양성자도 다양한 들뜬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핵 전체가 다양한 속도로 회전하거나 진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모든 측면이 동일하더라도 두 금 원자가 서로 다른 들뜬 상태에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핵반응에서 서로 다르게 행동하게 만듭니다. 본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두 원자가 완전히 동일해지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심지어 화학적으로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동일한 화학 반응을 보이는 두 원자를 다룰 때에도 그들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주자는 전자들에 국한되지 않고 원자의 핵에도 적용됩니다. 핵은 단단히 결합된 중성자와 양성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유형의 원자가 서로 다른 수의 중성자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변형체를 동위원소, 아이소토프라고 하며 특히 핵반응, 더 나아가 반사성 붕괴와 같은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정 동위원소의 존재는 원자의 화학 반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핵반응에서는 원자의 행동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다양한 동위원소들은 서로 다른 붕괴 속도를 가지며 반사성 과정에서 고유한 특성을 나타냅니다. 붕괴와 같은 핵반응의 발생 빈도와 중요성은 동위원소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동위원소들은 빠르게 붕괴하여 방사선을 방출하면서 다른 원소로 변환되는 반면 다른 동위원소들은 안정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탄소 연대 측정과 같은 맥락에서 동일한 원소의 동위원소를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탄소 -12 원자는 탄소 -14 원자와 동등하지 않습니다. 샘플에서 탄소 원자의 총수를 세는 것만으로는 샘플의 나이를 알 수 없습니다. 대신 샘플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탄소 동위 원소의 수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언급된 것 외에는 원자들이 개별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두 개의 탄소 원자가 정확히 동일한 분자, 원자, 전자 및 핵 상태에 있다면 그 두 탄소 원자는 그들의 기원이나 과거와 상관없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원자들은 현실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로서 색을 가지고 있을까요? 혹은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 원자들이 모이면 여러분이 현재 보고 있는 화면처럼 확실히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개별 원자도 고유한 색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 색은 핵이나 전자 중 어느 부분에 속할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 색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보는 색은 인간의 뇌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실제로는 여러분의 시각적 인식 밖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색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빛의 본질을 파악해야 합니다. 빛은 광자, 포탄즈라고 불리는 입자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이 행동은 관찰될 때만 눈에 띄며 그렇지 않으면 전자기파로 작용합니다. 이 현상은 파동 입자 이중성, 웨이브 파티클 듀얼러티 개념으로 이는 이상한 개념입니다. 이 파동들은 특정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으며 라디오파처럼 지구만큼 큰 파장에서부터 원자만큼 작은 감마선에 이르기까지 7가지 주요 파장 영역으로 분류됩니다. 인간의 눈은 가시광선으로 알려진 이 작은 영역만을 인식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모든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 이 특정 영역이 중요한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최초의 눈이 수중 환경에서 살아가는 생물체들에게서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의 빛은 물속에서 투명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적외선과 자외선은 물을 다소 불투명하게 만듭니다. 만약 최초의 생명체가 중성자별을 도는 행성의 황호수에서 진화했다면 그들의 눈은 X선을 볼 수 있도록 적응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빛이 어떻게 형성되고 그것이 어떻게 색을 보게 해주는지 명확해졌으니 이를 더 깊이 탐구해 봅시다. 태양의 중심에서
수소액들은 엄청난 압력으로 인해 핵융합을 겪으며 알파 입자로 변하고 감마선을 방출합니다. 이 방사선은 태양 주위를 맴돌며 다른 수소 원자들과 충돌하며 에너지를 잃고 결국 가시광선 또는 자외선으로 변해 지구에 도달합니다. 빛은 물질을 만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흡수되거나 반사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물질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파란색 천 조각을 생각해 보세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빛의 파란색 부분을 반사하고 나머지 모든 부분을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파란색이 반사되고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파란색이 아닌 모든 색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은색 물체는 태양 아래에서 매우 뜨거워지는데 모든 빛을 흡수하고 거의 반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흰색 물체는 대부분의 빛을 반사하고 많이 흡수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충체적 반사와 흡수라고 합니다. 한 줄기의 빛이 동시에 여러 원자를 만날 때 분자들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또는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와 같은 요소들이 반사된 빛의 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눈과 얼음은 동일한 종류의 분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배열이 다르기 때문에 눈은 흰색이고 얼음은 투명합니다. 반면 물은 빛을 거의 흡수하지 않아 대부분의 빛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는 바다 속 깊이 잠수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원자 자체가 색을 가질 수 있을까요? 대량 반사의 맥락에서 간단한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이는 빛의 파장이 단일 원자의 크기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러한 작은 규모에서 색을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열 복사를 고려하면 흥미로운 현상이 발생합니다. 물질이 가열될 때 그 안의 원자들이 더 활발해져 광자를 방출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방출된 빛은 가열된 물질의 종류와 상관없이 동일한 색 스펙트럼을 따릅니다. 이 화려한 현상은 입자들이 모여 있을 때만 발생하며 개별 원자는 열 복사를 통해 어떠한 색도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제 가스 반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기가 여러 원자를 통과할 때 원자들이 활성화되어 광자를 방출하게 됩니다. 방출된 빛은 해당 물질에 따라 다양한 색으로 나타나며 각 원소는 고유한 방출 스펙트럼을 형성합니다. 예를 들어 수소 원자는 독특한 색을 방출하며 철과 같은 다른 원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각 원소는 그 방출 스펙트럼에 의해 정의된 고유한 색 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원소의 색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상적인 관점에서 원자는 빛의 파장보다 훨씬 작습니다. 따라서 색의 개념은 우리의 기존 이해로는 원자 수준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제 새로운 질문을 다뤄보겠습니다. 왜 핵내의 양성자들이 서로를 밀어내지 않을까요? 자연에는 네 가지 기본적인 힘이 있습니다. 중력, 양력, 전자기력, 그리고 강한 상호작용력입니다. 우리는 중력에 익숙하지만 양자 수준에서는 다른 세 가지 힘이 더 중요해집니다. 전자기력은 중력보다 약 37배 더 강하며 원자 내에서 전자를 양성자에 끌어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원자핵 내에서 여러 양성자가 전자기력에 의해 강하게 밀어내지 않는 이유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쿨롱 법칙에 따르면 헬륨 원자 내의 두 양성자는 즉시 서로를 밀어내야 할 만큼 강한 반발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양성자들은 전자기력보다 약 100배 더 강한 핵력이라는 힘 덕분에 서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힘은 원자의 크기에서 작용하며 전자기력과는 다르게 작동하지만 양성자들이 핵내에 결속되어 있는 주요 이유입니다. 이 강한 핵력은 원자핵이 양성자들 사이의 반발력을 견디고 유지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양자 세격학이라는 이론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어떻게 원자핵 내에서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강한 핵력은 일상적인 물체의 질량이 약 99%를 차지하며 이는 사람들이 힉스잔이 더 많이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입니다. 강한 힘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구성에 대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아원자 입자들 내에서는 물질을 구성하는 작은 존재인 쿼크와 그 힘을 전달하는 글루온이라는 입자를 만나게 됩니다. 양성자는 두 개의 업 쿼크와 하나의 다운 쿼크로 구성되며 중성자는 두 개의 다운 쿼크와 하나의 업 쿼크로 구성됩니다. 쿼크를 결속시키는 글루온은 색전화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광학적 색과는 다른 개념으로 빨간, 초록,
파랑으로 나타납니다. 이 색들은 결합되어 중성인 흰색을 만듭니다. 중성 전하를 얻기 위해 세 가지 색을 혼합하거나 색과 반대색 전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글로온과 코크의 연결은 그들이 함께 결속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강한 힘은 코크와 글로온에만 영향을 미치며 글로온은 전자기력에서의 광자와 유사한 메신저 역할을 합니다. 코크가 너무 멀리 떨어지려고 할 때 비유적인 고무밴드가 작동합니다. 코크를 탈출시키는 대신 필요한 에너지는 메손이라는 새로운 코크 반코크쌍을 생성합니다. 이 규정은 자유로운 코크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도록 보장하며 항상 최소 하나의 다른 코크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메손의 역할은 원자핵 내에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뉴클레온 내에서 작용하는 힘보다 약하지만 강한 핵력은 전자기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양성자들의 반발력을 크게 능가합니다. 강한 핵력의 흥미로운 점은 매우 짧은 거리에서 작용한다는 것으로 이는 대량 양성자의 직경과 동등합니다. 그러나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그 힘은 급격히 약해집니다. 이 특성은 안정적인 원자핵의 크기를 제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원자핵이 특정 한계를 넘어서지 않도록 합니다. 강한 핵력은 메손을 통해 작용하여 원자핵 내에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단단히 결속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힘은 뉴클레온 내에서 코크를 결속시키는 강한 힘과 조화를 이루어 작용합니다. 강한 힘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것은 물질의 본질을 파악하고 우리가 익숙한 물체와 생명체의 존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양자 풍경에서 기본 입자인 양성자의 크기에 대해 탐구해 봅시다. 우리가 원자 특성, 특히 양성자 크기에 대한 이해가 광범위한 연구 끝에 충분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가정할 수 있지만 2010년의 획기적인 실험은 우리의 기존 개념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실험은 양성자의 크기에 대해 상당히 다른 측정을 제공하여 우리의 이해를 재검토하게 했습니다. 거의 10년에 걸친 신중한 조사와 분석 끝에 과학자들은 양성자 반경 미스터리로 불리는 이 흥미로운 퍼즐을 해결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최신 발견의 복잡성을 다루기 전에 원자에 대한 몇 가지 과도하게 단순화된 개념을 불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성자를 매끄러운 방고공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코크들이 글로온에 의해 결속된 구름으로 묘사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는 이러한 기본 입자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복잡성을 더해줍니다. 코크는 양성자의 특성, 특히 양성자의 양전하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양전하 경계의 크기를 이해하는 것은 양성자의 크기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양성자의 경계 반경을 결정하기 위해 두 가지 다른 접근 방식을 사용해 왔으며 이러한 아원자 입자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복잡한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원자의 전자를 쏘아 보내는 것으로 그 단순성 때문에 자주 수소 원자에 초점을 맞춥니다. 수소 원자는 단일 전자가 공전하는 핵 안에 있는 하나의 양성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자와 핵 사이의 상호작용을 신중하게 관찰함으로써 과학자들은 양성자의 양전하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경계를 파악하여 그 크기를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원자 내의 에너지 동력을 탐구하여 특히 전자가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흥분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수소가 흔히 연구 대상으로 사용되며 수소의 전자는 단순히 양성자 주위의 낮은 에너지 상태에서만 공전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양성자 내부에 머물기도 합니다. 음전하를 가진 전자와 양전하를 가진 양성자 사이의 정밀한 상호작용은 이들의 전기적 인력을 변화시키며 전자가 더 높은 에너지 수준으로 전환되는 데 필요한 에너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더 큰 양성자는 전자가 내부에 머무는 시간이 더 길어져 더 약한 원자 결합을 초래할 것이라는 이론이 제시됩니다. 과학 탐구의 역사에서 양성자의 크기를 결정하는 과정은 흥미로운 진화를 거쳐왔습니다. 전통적으로 연구자들은 전자를 사용하여 합의를 도출했으며 양성자의 반경을 약 0.876 fm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약 10년 전 과학적 풍경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전통적인 전자 사용에서 벗어나 과학자들은 고에너지 실험에서 뮤온을 사용하여 양성자의 크기를 조사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척했습니다. 이 흥미로운 변화는 양성자 크기에 대한 이해를 재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입자 물리학의 매혹적인 영역에서 정밀성을 추구하는 탐구를 재점하였습니다. 뮤온은 여러 면에서 전자와 유사하지만 전자보다 207배 더 무겁다는 점에서 크게 다릅니다. 이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뮤온은 양성자 내부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증가된 질량과 더 긴 상호작용 시간은 뮤온이 수소의 일반적인 전자에 비해 양성자 크기의 수백만 배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듭니다. 뮤온 수소를 이용한 획기적인 실험에서 과학자들은 이전의 전자 기반 실험에서 얻어진 값보다 약 4% 더 작은 양성자 크기를 발견했습니다. 이 매혹적인 이상 현상은 이전 측정을 재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새로운 물리학이나 발견되지 않은 기본 입자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양성자 크기에 대한 탐구는 따라서 우리의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구성 요소에 대한 이해를 도전하고 확장시키는 봉적인 여정으로 발전했습니다. 2019년 9월 토론토의 요크 대학교 연구원들은 전자수소를 사용하여 주파수 오프셋 분리 진동 필드라는 첨단 측정 기술을 사용한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전자를 더 높은 에너지 상태로 흥분시킴으로써 연구원들은 2010년에 수행된 뮤온 수소 실험과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으며 약 0.833fm의 양성자 반경을 나타냈습니다. 이 방법론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결과의 일치는 양성자 크기에 대한 더 일관된 이해를 제공하였으며 이전의 불일치가 측정 오류로 인한 것임을 시사하며 입자 물리학에서의 새로운 영역을 예고하는 것이 아님을 암시했습니다. 원자의 대부분이 빈 공간으로 간주되는 원자의 모순된 본질을 생각할 때 거시적 비유가 도움이 됩니다. 테이블을 10억 배 확대하여 그 원자가 멜론과 비슷해졌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정도의 큰 규모에서도 원자의 중심에 있는 핵은 여전히 아주 작고 눈에 보이지 않으며 전자들도 그들의 궤도에서 춤을 춥니다. 그렇다면 왜 물체는 이 겉보기에 빈 공간을 단순히 통과하지 않으며 왜 빛이 이러한 원자 틈을 관통하지 못할까요? 물체의 견고함, 특히 테이블을 만질 때의 촉감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는 원자 내 전자의 복잡한 행동을 탐구해야 합니다. 전자에 대한 우리의 초기 이해는 너무 단순할 수 있습니다. 행성의 궤도에 비유하는 것과 달리 전자는 태양 주위의 행성처럼 핵 주위를 돌지 않습니다. 대신 전자를 역동적인 무리로 상상해보세요. 꿀벌이나 새들의 빠르고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과 비슷합니다. 이 무리 안에서 개별적인 움직임을 추적하는 것은 그들의 빠른 속도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이들의 집합적인 행동은 마치 조화를 이룬 춤처럼 독특한 패턴을 형성합니다. 이 전자춤은 임의적인 것이 아니다. 에르빈 슈레딩거의 수학적 방정식에 의해 규정된 특정한 패턴을 따릅니다. 이 전자 패턴은 그들의 움직임의 성격을 형성합니다. 패턴 자체는 다양한 역동성을 보이며 어떤 것은 왈츠처럼 우아하고 느리며 어떤 것은 찰스턴 춤처럼 활기차고 빠릅니다. 각 전자는 자신의 고유한 패턴을 엄격히 따르며 베타 원리 때문에 하나의 원자 내에서 두 전자가 같은 단계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전자를 복잡한 춤에 참여하는 존재로 상상함으로써 우리는 원자 수준에서의 조직된 혼란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일상적인 물체의 견고함을 정의하는 물리적 특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에 기여합니다. 전자들은 지치지 않지만 춤 패턴 간의 전환에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더 빠른 춤 패턴으로 올라가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하며 더 느린 패턴으로 움직이면 종종 빛의 형태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외부 에너지가 빛의 형태로 전자와 상호작용할 때 전자들은 일부 에너지를 흡수하여 더 높고 더 활기찬 춤 패턴으로 전환합니다. 테이블 같은 물질을 관통하려는 빛의 경우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 내 전자들은 빛에서 에너지를 흡수하여 그 진행을 방해합니다. 잠시 후 이 전자들은 얻은 에너지를 다시 방출하며 이는 빛으로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흡수되고 반사된 빛의 상호작용과 춤 패턴의 변화는 반사와 색으로 나타나며 이 복잡한 과정은 테이블을 단단한 물체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빛이 테이블 안으로 깊이 침투하지 못한다면 왜 테이블이 만질 때 견고하게 느껴질까요? 테이블 같은 물체를 만질 때 느끼는 견고함은 원자 내 전자들의 동적 상호작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손을 뻗어 테이블을 만질 때 손가락의 원자들에 있는 전자들이 테이블 원자들에 있는 전자들과 가까워집니다. 한 원자의 전자가 다른 원자의 핵에 접근할 때 그들의 움직임 패턴은 변화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 핵주위의 낮은 에너지 수준에 있는 전자가 다른 핵주위에서 동일한 춤을 추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며 그 특정 자리는 이미 자신의 전자 중 하나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들어오는 전자는 비어있는 더 에너지가 많은 상태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춤 패턴의 변화는 에너지를 요구하며 이번에는 빛의 흡수와 달리 이 에너지는 손가락이 가하는 힘에 의해 공급됩니다. 두 원자를 가까이 밀어붙이려면 모든 전자들이 비어있는 높은 에너지 상태로 전환해야 하므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테이블의 모든 원자와 손가락의 원자를 결합하려면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며 이는 근육이 쉽게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양입니다.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밀 때 느끼는 저항은 이러한 에너지 요구로 인해 발생하며 이것이 테이블이 견고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이제 원자들이 왜 분자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가시적인 우주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100개 미만의 원소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주와 생명체 내에서 관찰되는 놀라운 화학 물질의 다양성은 원자들이 고립된 상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대신 원자들은 화학 결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원자들과 결합하여 분자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결합 성향은 광범위한 화학적 조합과 물질을 생성하며 이는 우주에서 관찰되는 다양한 현상뿐만 아니라 생명, 에너지원, 의식 및 다양한 거시적 과정에 필수적인 복잡한 구조들에 기여합니다. 본질적으로 우주는 원자들이 결합함으로써 단조로움을 기하고 그 결과 복합 화학 물질이 생성되며 이 물질들은 개별 구성 원자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지니게 됩니다. 흥미로운 현상은 분자 형성의 복잡한 과정에서 에너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며 이는 양자역학의 원리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중요한 화학 물질들, 예를 들어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와 같은 경우 개별 원자들보다 분자가 우선합니다. 예를 들어 산소는 2개의 산소 원자가 결합된 O 형태로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질소는 N로 나타나며 물은 2개의 수소 원자와 하나의 산소 원자로 구성된 HO 형태를 취합니다. 원자들이 분자 형태로 존재하는 주된 이유는 그들이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를 취하려는 선천적인 성향 때문입니다. 이는 언덕 위에 있는 대리석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굴러가는 것과 유사합니다. 자연 세계 전반에서 시스템은 일관되게 자신의 위치 에너지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강이 높은 지형에서 낮은 지형으로 일방적으로 흐르는 현상을 설명합니다. 에너지는 분자 구조의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수소와 같은 가장 단순한 원자, 하나의 양성자와 하나의 전자로 구성된 원자 L을 살펴볼 때 특히 중요합니다. 수소는 보통 H, 즉 수소가스 형태로 나타납니다. 양자역학은 원자들이 더 낮은 에너지 상태를 찾으면서 왜 분자를 형성하는지를 설명하는 데 유용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 수소 원자가 도입되면 흥미로운 상호작용이 발생합니다. 이 원자들이 가까워지면 음전하를 띤 전자들은 서로 같은 전하로 인해 밀어내면서도 동시에 이웃 원자에서 양성자에서 발생하는 양전하의 영향을 받아 끌어당겨지는 힘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프로톤이 전자를 공유하면서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거리에서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원자들 사이의 인력이 전자 그룹 내의 반발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신 다양한 복잡한 상호작용들이 기입하여 분자 형성의 역동적인 지형을 형성합니다. 본질적으로 전자의 춤과 양자 수준에서의 전하 상호작용이 결합하여 원자들이 분자로서 결속된 존재를 유지하게 만들며 각각의 원자가 에너지 상태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분자 형성을 형성하는 원자들의 복잡한 춤은 시스템 내 총 에너지라는 포괄적인 개념에 의해 정교하게 지배됩니다. 이 모든 에너지 요인은 원자들 사이의 결합 상호작용을 정교하게 안내하여 결합된 분자 구조의 등장을 이끌어냅니다. 두 원자 시스템에서의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를 탐구하는 것은 수소 분자의 형성으로 대표되며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각 원자의 내재된 운동 에너지는 양성자와 전자 간의 위치 에너지 동력학과 얽혀 있으며 시스템의 총 에너지 프레임워크에 기여합니다. 양자역학의 영역에서 이러한 복잡한 에너지 계산은 시스템 에너지의 근본적인 구현인 해밀토니언에 캡슐화됩니다.
그러나 이 에너지의 직조를 풀어내는 것은 해밀토니안이 인도하는 시간 독립 슈레딩거 방정식을 복잡하게 풀어내는 작업을 포함합니다. 이 방정식은 직접적인 해석이 어려운 도전을 제기하지만 그 본질은 종종 그래픽으로 묘사되어 두 원자가 가까워질 때의 에너지 변동에 대한 시각적 서사를 제공합니다. 이 그래픽 표현 내에서 독특한 함몰부가 나타나는데 이는 원자들이 최적의 근접성을 얻었을 때 시스템이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 최적 상태는 두 원자가 이 구성에서 고립된 상태보다 더 낮은 에너지 수준에서 더 안정된 상태를 찾는 조화로운 결합을 나타냅니다. 이 현상은 수소 원자들이 자연스럽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H분자를 형성하는 경향을 설명하며 고립된 상태로 유지되기보다는 분자를 형성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원자들 간의 전자 공유 협약인 공유 결합은 다양한 다른 원자들 간에도 유사한 공유 결합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원자 안정성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원자핵을 둘러싼 전자 궤도에 있는 전자들의 배열을 탐구해야 합니다. 특히 2, 10, 18, 36, 54, 86과 같은 특정 전자 수를 가진 원자들은 안정된 구성을 이루며 이 숫자들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비활성 기체의 전자 수와 일치합니다. 이 비활성 기체들은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하며 다른 원자와 결합하려는 경향이 거의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원자의 안정성과 결합 경향은 양자역학의 구조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펼쳐냅니다. 원자들은 안정성을 추구하며 완전한 원자가 전자 꼭지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과정은 공유 결합을 통해 전자를 공유하는 협력적 노력이거나 이온 결합을 통해 전자를 이동시키는 변형적 행위로 나타납니다. 완전한 원자가 꼭지를 달성하기 위해 전자 공유를 촉진하는 인력과 원자핵 내 전자 구름과 양성자로부터 발생하는 반발력이 미묘한 균형을 이루며 상호작용합니다. 원자 안정성을 이끄는 매직 넘버의 이면에 숨겨진 이론을 탐구하면 양자역학의 영역에 뿌리를 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특히 슈레딩거 방정식과 파울리 베타 원리가 근본적인 질서를 해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파울리 베타 원리는 두 개의 페르미온, 즉 전자는 동일한 양자 상태를 차지할 수 없으며 같은 궤도를 공유하는 전자는 반대 스핀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원리들의 결합은 화학 시스템에서 가장 낮은 위치 에너지를 유도하는 특정 숫자 열을 규정하는 매직 넘버를 도출하게 됩니다. 물, HO,과 같은 다원자 시스템의 복잡성을 탐색하려면 종합적인 계산이 필요합니다. 종종 근사치로 사용되는 모스 포텐셜 방정식은 분자가 가장 낮은 위치 에너지를 가지는 결합 길이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양자역학은 자연의 복잡한 행동을 밝혀주는 안내자로 등장하며 복잡한 원리와 수학적 공식을 통해 이끌립니다. 그러나 양자역학이 자연 세계의 메커니즘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제공하는 반면 본질적인 왜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성자별의 흥미로운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됩니다. 중성자별은 거대한 원자와 같은 것인가? 중성자별은 우주에서 가장 놀라운 존재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수 킬로미터에 이르는 직경을 가지고 있으며 놀라운 밀도와 내재된 폭력성을 지닌 거대한 원자핵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현상의 존재는 이런 것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라는 심오한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별의 생명은 중력의 끊임없는 힘과 별 중심부에서 발생하는 핵융합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방사압 사이의 미세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별의 중심 깊숙이에서는 수소가 융합되어 헬륨으로 변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소 공급이 감소하며 만약 별이 충분히 크다면 헬륨이 융합 과정을 시작하여 결국 탄소로 변환됩니다. 이 거대한 별들의 진화 과정에서 그들의 핵은 점진적으로 더 무거운 원자핵이 핵에 축적되며 연속적인 층으로 발전합니다. 탄소 융합이 시작되면 일련의 반응이 촉발되어 네온이 형성되며 이 과정이 더 진행되면 산소와 실리콘으로 진화합니다. 융합 과정은 결국 철의 생성으로 절정에 달하며 철은 더 이상 융합될 수 없는 원소입니다. 융합 과정이 중단되면 방사압이 급격히 감소하여 별의 균형이 깨집니다. 핵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약 1.4배를 초과하면 치명적인 붕괴가 발생합니다. 핵의 외층은 최대 7만 km/s의 속도로 가속되며 별의 중심을 향해 붕괴됩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서
원자 내부의 기본적인 힘만이 중력 붕괴에 대항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뜨겁고 밀도가 높은 플라즈마에서 약한 힘의 휴가로 인해 새로 생성된 양성자는 쉽게 신원을 변경하여 중성자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온도가 더 떨어지고 우주가 태어난 지 약 1초가 되어갈 때 약한 상호작용의 특이한 성질은 비효과적으로 변하며 결국 양성자와 중성자는 교환 속도를 늦추게 됩니다. 이른바 봉결 단계에서 하드론은 한 번만 선택한 정체섬을 고수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자연에 정밀하게 조정된 상수들, 특히 업코크와 다운코크의 질량이 우리의 우주를 형성할 첫 번째 기회를 갖게 됩니다. 다운코크는 업코크보다 무겁고 중성자는 2개의 다운코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성자의 질량은 2개의 업코크를 포함한 양성자보다 약간 큽니다. 우주가 식어가는 동안 마지막 정체성 교환이 일어날 때 무거운 중성자에서 가벼운 양성자로의 에너지 경사면이 더 선호되며 반대 방향의 에너지 집약적인 이동보다 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 약간의 질량 차이는 결국 우주에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의 불균형을 초래하며 약 7, 1의 비율로 양성자가 중성자보다 많아지게 됩니다. 이 비율은 우리가 이해하는 우주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양성자는 수소와 헬륨의 기초를 이루며 별의 연료이자 우주의 모든 다른 무거운 원소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양성자가 중성자보다 우세하다는 사실이 원소 간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여 화학과 생물이 발전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만약 초기 조건이 달랐다면, 즉 다운코크가 현실 조정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낮은 질량을 가졌다면 오늘날 우리가 관찰하는 우주는 전혀 달라졌을 것입니다. 만약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가벼웠다면 봉결 과정에서 중성자가 더 많이 형성되었을 것이고 양성자보다 더 많은 중성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경우 화학의 가능성은 제한적이었을 것입니다. 중성자를 포함하지 않은 수소는 안정적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몇몇 무거운 양성자는 붕괴되기 전에 중성자와 결합하여 헬륨 원자를 형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헬륨은 모든 원소 중 가장 비활성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헬륨은 본질적으로 안정적이며 반응을 꺼립니다. 일반적으로 비활성인 중성자가 과도하게 많아지면 그러한 우주에서 핵융합이 어떻게 작동할지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별, 은하, 행성, 그리고 분명히 지금과 같은 생명체가 없는 차갑고 어두운 공간만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양성자에 대한 우주의 설명할 수 없는 선호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주의 진화 과정에서 형성된 유일한 비대칭섬은 아닙니다. 또 다른 신비롭고도 행운의 불균형은 반물질이 부재입니다. 미래에 우리가 하늘을 올려다보면 외계 문명이 스스로를 파괴하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거대한 별의 폭발처럼 눈에 띄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전체 세계를 파괴할 수 있는 무기의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지구의 역사에서 갈등, 영토 분쟁, 그리고 불화는 문명간에 흔했으며 이러한 일이 은하계 어딘가에서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이유는 없습니다. 지구와 유사한 호전적인 외계 행성에서 지배를 추구하는 과정은 원시적인 무기에서부터 나노머신과 원자폭탄과 같은 첨단 기술로의 군비 경쟁을 이끕니다. 이 외계인들은 인류보다 기술적으로 더 발전하여 반물질이 힘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들은 반물질 입자를 생산하고 고립시켜 전자기력을 사용해 진공 상태에서 필요한 순간까지 유지합니다. 전통적인 무기와 달리 반물질은 막대한 연료나 기폭 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반물질 입자가 모행성의 정상적인 물질과 접촉하면 반물질 입자는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며 스스로 소멸하게 됩니다. 단 1g의 반물질은 약 90kg의 연료를 사용하는 전통적인 핵무기와 맞먹는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습니다. 이 외계 세계에서 계속되는 공비 경쟁은 반물질 무기 비축을 초래합니다. 분노, 혼란 또는 단순한 사고로 인해 이 반물질 무기가 폭발하면 그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순식간에 낮이 밤으로 바뀌고 뜨거운 바람이 도시 전체를 휩쓸며 전쟁 중인 두 세력과 행성의 모든 생명체를 소멸시킵니다. 이 행성은 수세기 동안 울려 퍼질 변화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은 반물질이 물질과 접촉했을 때의 파괴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는 매일 반물질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제 우주를 원자와 비교해보는 우주적 사고 실험을 시작해봅시다.
관찰 가능한 우주는 광대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공간이지만 일부 이론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계산에 따르면 관찰할 수 없는 우주는 직경이 20조 광년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 거대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이 우주의 상당 부분은 관찰 가능한 우주에서 볼 수 있는 희박함과 유사하게 물질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의 기본 구성 요소인 물질은 너무 작아서 가장 발전된 현미경으로도 직접 관찰할 수 없는 무수한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학적 증거는 원자가 양성자, 중성자, 전자, 그리고 쿼크와 같은 아원자 입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지지합니다. 흥미롭게도 모든 것이 인류, 관찰 가능한 우주와 관찰할 수 없는 우주 모두 더 큰 우주적 맥락에서 원자와 유사하다는 더 큰 현실을 제안하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 중 하나는 단일 전자 우주 이론으로 우리가 여러 전자를 인식하는 것이 실제로는 하나의 입자가 시간 속에서 빠르게 움직이면서 발생한 착시에 불과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확고한 과학적 지지를 받지는 못하지만 더 과학적으로 뒷받침된 다른 개념들의 출발점으로서 흥미로운 사고 실험을 제공합니다. 더 널리 인정받는 개념은 다중우주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 이론은 우리 우주의 모든 원자, 전자, 그리고 물질의 특성이 더 큰 우주적 체계에서 하나의 원자와 동등할 수 있음을 주장합니다. 이 개념은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우주의 경기를 넘어서 무한한 가능성을 숙고하도록 초대하며 우주가 더 넓은 영역에서 단지 작은 점에 불과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오랫동안 공상과학의 세계를 매료시켰습니다. 이러한 상상 속 시나리오에서 우리 우주는 더 높은 차원의 존재에서 작은 존재로 인식될 수 있으며 우리 안의 각 원자는 전체적인 다른 현실을 내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개념에서 무한섬은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며 다중우주 이론은 우리 우주가 아무리 광대하게 보일지라도 잠재적으로 더 큰 우주들이 무한히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가설적 광대한 영역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우주는 우리가 보는 아원자 입자들처럼 미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를 관찰할 때 우리는 미세한 아원자 입자들이 모여 점점 더 큰 구조물을 형성하는 복잡한 춤을 목격합니다. 이는 천체에서부터 정교한 생명체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며 이로 인해 하나의 심오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우주 자체가 훨씬 더 거대한 무엇인가의 일부분일 수 있을까요? 미시적 세계와 거시적 세계의 융합은 양자 물리학과 고전 물리학의 원리를 통합하는 포괄적인 모든 것의 이론이 개발될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도록 촉구합니다. 현재의 우주 기원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무한히 밀집된 특이점으로 시작하여 빅뱅이라는 거대한 사건을 통해 팽창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현재 이해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한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초기 특이점을 실제 원자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 특이점은 원자가 형성되는 데 필요한 기본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념들이 우리의 현실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를 도전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것들은 가치 있는 사고 실험으로서 우리가 광대한 우주적 테피스트리에서 우리의 위치를 숙고하게 만듭니다. 이 개념들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힐 수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존재의 경이로움과 중요성을 감소시키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의 이론을 위한 유력한 후보 중 하나는 현실의 참된 규모를 해명하려는 끈 이론입니다. 이 이론적 틀에서 원자는 구체적인 물체로 간주되지 않으며 오히려 진동하는 끈과 같은 구조물로서 우주의 모든 상호작용을 발생시키며 물리학의 기본 법칙, 중력, 양자 역학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끈 이론은 우주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암흑 에너지를 완전히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끈 이론 모델은 관찰 가능한 물질에 비해 암흑 에너지가 왜 그렇게 많이 존재하는지를 설명하는 데 상당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근의 노력에서 스웨덴의 웁살라 대학의 연구원들은 끈 이론 내에서의 변형을 제안했습니다. 이 새로운 관점은 우리의 우주가 영원히 팽창하는 거품의 가장자리에서 위치할 수 있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훨씬 더 큰 우주 구조의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 거품 내에서 그리고 아마도 그 한계를 넘어 미지의 차원들이 존재할 수 있으며 더 큰 거품 우주에서 암흑 에너지가 침투하는 것이 하나의 가능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비전통적인 현실 묘사가 정확하다면 이는 우리의 현재 과학적 이해를 혁신적으로 바꿀 것이며
인간을 거대한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는 구조 내에서 극도로 작은 구성 요소로 이치시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은 사구 실험으로서 광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숙고하는 매력적인 방법으로서 활용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관점이 제한적이고 우리의 이해가 불완전하더라도 대안적인 관점에서의 잠재적 무의미함이 반드시 우리의 존재의 내재적 가치를 감소시키지는 않습니다. 이제 영원한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죽은 후에 당신의 원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인류 역사상 100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물질은 생성되거나 파괴될 수 없다는 물질 보존 법칙을 고려할 때 이 수많은 원자들의 운명에 대해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의 원자들은 여전히 어떤 형태로든 남아 있어야 할 텐데요. 그렇지 않나요?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해 봅시다. 당신의 떠나간 사랑하는 사람들의 원자들이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다. 사실상 당신과 주변 세계의 일부분이 되었고 현재 우주를 가로지르는 매력적인 여정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변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인체는 약 60%의 물, 20%의 지방, 15%의 단백질, 2%의 탄수화물, 2%의 염분 및 미네랄, 그리고 1%의 산소가스와 비타민 같은 기타 요소들로 이루어진 복잡한 조합입니다. 우리 몸의 대부분의 분자는 물, H2O,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 물은 변형 과정을 겪게 됩니다. 즉, 신체에서 증발하여 대기 중으로 사라지거나 땅으로 스며듭니다. 이 과정의 속도는 온도와 환경 조건을 포함한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이 액체 상태로 남아있더라도 결국 지구의 물순환의 일부가 되어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여 구름으로 상승하고 결국 빗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빗물의 상당 부분은 강과 호수로 흘러들어가 우리의 식수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의 몸은 이 물을 세포에 통합하고 온도를 조절하며 다양한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등 여러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빗물의 일부는 식물에 흡수되어 광합성이라는 화학 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 이산화탄소, 햇빛을 통해 탄수화물과 산소를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식물에서 방출된 산소는 당신과 다른 생명체들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 들이마시게 됩니다. 또한 물과 광합성에서 생성된 탄수화물은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과정에서 당신과 다른 동물들의 식단의 필수적인 부분이 됩니다. 이 복잡한 순환 과정은 한때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몸을 구성했던 원자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생명력 넘치는 생명의 테피스트리에 기여하는지를 보여주며 모든 생명체의 상호 연결성과 원자들이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통해 지속되는 여정을 강조합니다. 원자와 분자의 여정을 더 탐구하면서 신진대사의 흥미로운 영역으로 들어가 봅시다. 당신이 식물에서 탄수화물을 섭취할 때 식물의 생명의 필수적인 물질들, 즉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는 중요한 과정이 발생합니다. 이는 당신이 생성하는 원소들이 식물의 성장과 생명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지속적인 순환을 일으킵니다. 이제 당신의 몸에 있는 물 분자, H2O의 운명을 밝혀냈으니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로 구성된 연조직의 운명을 풀어봅시다. 이 중요한 조직들은 당신의 몸에 거주하는 100조 개의 박테리아들의 도움으로 신진대사를 겪습니다. 이 박테리아들은 주로 당신의 장에서 당신의 인생 동안 끊임없이 동반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보통은 당신의 강력한 면역 시스템이 이 수많은 박테리아들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 시 면역 시스템이 기능을 멈추면서 이 박테리아들은 당신의 몸 안의 조직을 소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흥미로운 과정에서 박테리아가 당신의 연조직을 대사할 때 그들은 이를 에너지와 번식에 사용합니다. 이는 마치 박테리아가 소화한 분자들이 결국 물과 이산화탄소로 변형되는 점진적인 연소 과정과 같습니다. 불타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동일한 분자들입니다. 또한 당신의 몸에 있는 단백질은 이 대사 과정에서 산화질소나 암모니아와 같은 다른 가스를 생성합니다. 이 과정이 더욱 놀라운 이유는 특히 산화질소와 같은 가스들이 강력한 온실가스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산화질소는 대기 중에서 온실 효과를 유발하는 데 있어 이산화탄소보다 약 300배 더 강력합니다. 이러한 화학적 과정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은
사후에도 우리 몸속의 요소들이 환경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순환에 계속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후 과정의 흥미로운 영역을 더 깊이 탐구하면서 우리 몸속 원자들의 여정은 독특한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초기 박테리아들이 대사 활동을 계속하고 산소가 부족해지면 현기성 박테리아라는 새로운 세트의 박테리아가 기회를 잡습니다. 이들은 산소에 의존하지 않고 대사를 수행하며 조직 대사 과정에서 메탄, 화마수소, 암모니아와 같은 부산물을 생성합니다. 이 부산물들은 불쾌한 냄새로 악명 높으며 흥미롭게도 강력한 온실가스로 작용합니다. 점차적으로 이러한 물질들은 신체를 떠나 대기로 퍼져나갑니다. 따라서 당신이 밖으로 나갔을 때 공기 중에서 이상한 냄새를 감지한다면 그 냄새가 당신의 구조모나 그 이전 세대의 원자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해 과정 중 당신의 몸에서 추가적인 원자와 분자들이 주변 토양으로 방출됩니다. 건조한 신체 질량 1kg당 약 32g의 질소, 10g의 인, 4g의 칼륨, 2g의 마그네슘이 토양에 기여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성분들은 매장지 주변의 식물들에게 천연 비료로 작용하여 지역 생태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제 화장이라는 대체 과정으로 시선을 돌려봅시다. 당신의 몸이 화장을 겪은 후에는 무엇이 일어날까요? 화장의 강렬한 열로 인해 당신의 몸에 있는 대부분의 원자의 수소, 탄소, 질소, 산소, 황해는 기체로 변환됩니다. 이 변화는 이러한 원자들의 상태에 중요한 변화를 나타내며 우주적 순환 속에서 요소들이 복잡하게 여정을 이어가는 또 다른 장을 의미합니다. 화장 과정 후의 결과를 탐구하면서 수증기, 이산화탄소, 산화질소, 황산화물 등 다양한 기체들이 대기로 방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당신의 유골 일부가 수 킬로그램에 달하는 재로 변환된다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재의 무게는 대략 당신의 출생 시 체중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삶의 순환적인 본질을 간조합니다. 이제 이 재의 구성 성분에 대해 살펴봅시다. 분석 결과 이 재의 대부분은 인산염과 칼슘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당신의 뼈 구조에 필수적인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 원자들은 주로 당신의 골격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재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아마도 토양에 흡수되어 식물의 구조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식물들은 동물과 인간의 영양 공급원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본질적으로 당신의 존재의 잔재가 인류의 신체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당신의 작은 조각들이 당신의 증손자들의 아침 시리얼이나 햄버거에 섞여 있을 수 있으며 이로써 당신은 지구상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계속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예외가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당신의 몸에는 미량의 방사성 원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원소 중 일부는 방사성 붕괴를 통해 자발적인 핵분열을 겪으며 다른 원소로 변형된 후 생물골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방사성 칼륨은 칼슘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당신의 몸에 있는 미량의 토륨과 우라늄은 결국 납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붕괴 과정과 더불어 일부 헬륨 원자도 생성됩니다. 지구의 중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헬륨은 우주로 탈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헬륨의 일부는 태양이나 목성과 같은 거대한 천체에 의해 포획될 수 있지만 이러한 원소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은 원자들이 우주 속에서 겪는 복잡한 여정을 강조하며 더 넓은 우주에서 일어나는 역동적인 과정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원자들의 우주적 운명을 생각해 볼 때 눈에 띄는 부분은 일부 원자들이 태양계를 넘어선 경이로운 여정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 원자들은 한때 당신의 몸의 일부였던 것들이며 이제 별들 사이를 떠다니며 광활한 우주로 여행을 떠납니다. 이들의 궤적은 우주의 가장 먼 곳까지 이어지며 시간 자체를 초월해 영원히 움직입니다. 이제 흥미로운 질문이 떠오릅니다. 원자는 영원히 지속될까요? 지구상의 삶은 조수의 주기적인 흐름, 태양의 일일 주기, 변하지 않는 달의 흐름으로 표시되며 일정하고 예측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더 큰 우주적 파노라마는 변화와 활동의 역동적인 징후를 드러냅니다. 매일 수백만 개의 별이 태어나고 사라지는 장면이 펼쳐지며 우리 태양도 수십억 년 후에는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태양이 붉은 거성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지구는 온도가 상승해 결국 생명이 멸종하게 됩니다.
몇십억 년 후 태양은 핵융합 연료를 다 소진하고 필연적인 끝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 우주적 장관에서 태양은 외층을 벗어내며 점차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여기서 우주적 진실이 드러납니다. 우주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면 있을까요? 원자가 등장합니다. 물질의 기본 구성 요소로 우주의 직무를 형성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존재의 끝을 생각할 때 우리의 몸이 이 영속적인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체는 단순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의 몸은 깊은 변화를 겪으며 세상을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복잡한 여정을 이어갑니다. 우리의 존재가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몸은 그 기본적인 구성 요소로 분해되어 생태계로 원활하게 재통합됩니다. 간단히 말해 한때 우리의 몸을 이루었던 원자들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질문이 떠오릅니다. 원자는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어느 시점에서 원자가 사라질까요? 이 질문을 풀기 위해서는 원자의 내부 작동을 살펴봐야 합니다. 원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며 늘은 전자 구름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원자의 안정성은 이 구름 안의 전자와 양성자의 수의 균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원자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양성자의 수에 의해 결정되는 원자 번호입니다. 예를 들어 헬륨은 주기율표에서 두 번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두 개의 양성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자 번호가 2입니다. 일반적으로 원자 안의 중성자 수는 일정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원자가 올바른 수의 중성자를 갖추지 못한 경우 중성자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불균형은 원자를 불안정하게 만들며 원자가 아원자 입자를 방출하게 만듭니다. 종종 이 방출에는 전자의 방출이 포함되며 이로 인해 원자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거운 원자를 다룰 때 이들이 자발적으로 더 작은 입자로 분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반사성 붕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은 근본적으로 무작위적이기 때문에 붕괴가 일어나는 정확한 순간이나 아원자 입자의 방출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적 분석을 통해 샘플 내 절반의 원자가 붕괴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반감기라고 합니다. 원자는 유한한 수의 양성자와 중성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반감기가 매우 길어져 사실상 안정적인 상태에 이를 때까지 입자를 방출합니다. 예를 들어 비스무트-209는 알파 붕괴를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반감기는 우주의 현재 추정된 나이보다도 수십억 배 이상 긴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특정 원자들이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질적으로 비스무트-209는 그 수명이 너무 길어 사실상 영원한 것으로 간주되곤 합니다. 그러나 아원자 입자의 진정한 영원한 생명 개념은 양성자 붕괴 가능성과 관련된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과학자들은 양성자 붕괴라는 이론적 형태의 반사성 붕괴와 관련된 가설을 제안해 왔습니다. 이러한 가설 중 하나인 대통일 이론, GUT, 모델은 양성자가 양전자와 중성 파이온으로 변환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후 이 중성 파이온은 두 개의 감마성 광자로 붕괴됩니다. 이 모델에서 양성자의 반감기는 1.29x1034년이라는 천문학적으로 긴 시간으로 추정됩니다. 이 기간은 매우 길어서 양성자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설적 경로를 제시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양성자 붕괴가 실제로 일어난다는 실험적 증거는 없습니다. 명확한 실험적 지원이 없지만 세계 유수의 실험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들은 입자 물리학의 이 흥미로운 측면에 대해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행운과 엄격한 과학적 조사 덕분에 미래에는 양성자 붕괴의 잠재적 가능성과 관련된 미스터리를 풀고 아원자 수준에서의 영원한 생명 개념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별이 태어나고 작은 입자가 조용히 사라지는 순간까지 우주는 창조와 소멸의 아름다운 춤을 보여줍니다. 그 중심에서 원자는 매우 긴 시간 동안 변하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합니다. 일부 원자가 영원히 존재할 가능성과 진정한 영원한 생명이라는 어려운 개념을 생각해보면서 우주는 우리에게 아주 작고도 큰 것들을 고려하도록 초대합니다. 아마도 이 작은 입자들의 춤 속에서
우리는 생명과 존재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인류의 열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거대한 우주적 춤에서 우리의 이해를 향한 탐구는 원자의 지속성과 변형을 반영합니다. 생명에 대한 고대의 생각부터 새로운 과학적 탐구까지 인간은 끊임없이 존재와 영원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역사를 담고 있는 이 조용한 원자들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시작이 있고 결국 끝이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러나 이 창조와 소멸의 순환 속에서도 아름다움이 존재합니다. 우리를 우주와 연결시키는 일종의 연결이 존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원자들은 고대의 시간, 별, 그리고 전체 은하계를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우주의 춤을 보아왔으며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영원한 춤을 목격해왔습니다. 우리가 우주의 광활한 공간과 원자의 작은 영역을 여행하면서 모든 것이 삼호 연결되어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시다. 이 작은 입자들의 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짧은 존재와 연결된 유사점을 발견하며 원자들처럼 우리는 거대한 우주의 서사 속에 얽혀 있음을 상기하게 됩니다.